안녕하세요. 부동산 펀드의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 강의를 맡게 된 이상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 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와 리츠 상품을 만드는 리츠 AMC에서 총 17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펀드를 중점으로 해서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같이 한번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와 학습 목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기구에는 펀드와 리츠 상품이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기구들이 나오게 된 배경, 발생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상품의 시장 규모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표로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펀드 개관 부분인데요. 부동산 펀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부동산 펀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이 펀드의 구조는 보통 어떻게 구조가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부동산 펀드 참여자별 역할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관련된 각 참여사들이 있는데 네 개의 참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별로 이 역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 관점에서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펀드를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펀드를 실제 설정하고 운용하고, 그 다음에 청산까지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별 특이점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를 같이 그 내용을 보실 건데요. 자산운용사 내부에 구축된 투자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상품 유형별로 부동산 펀드의 리스크 요인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실제 부동산 펀드의 투자 사례를 놓고 다양한 투자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목표를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기구 펀드와 리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기구가 출연하게 된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펀드의 규모, 그 다음 세 번째 리츠의 규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기구의 법 제정과 개정 주요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두 개 기구의 비교를 통해서 펀드와 리츠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펀드 개관 부분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분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에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실 거고요. 이 각 참여자들별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기구 출연 배경입니다. 왜 부동산 간접 투자가 생겨났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 자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과거에 예를 들어 100원이 지금 현재 100원과 가치가 다르듯이 미래의 100원도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어떤 비용과 연동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연동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산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이 연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다른 건물에 대한 조성 원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근에 이제 새로운 그 빌딩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조성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성 원가는 바로 옆에 있는 제가 보유하는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성 원가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의 가치가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같이 연동해서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수입 측면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임차를 했을 때 그 임대료 자체가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 건물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연동돼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투자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왜 간접 투자 상품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이 지금 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제가 보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소유와 보유, 처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른다면 이러한 것을 또 제가 이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자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부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체계지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많은 돈을 기초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출연한 게 바로 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투자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도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간접 투자가 생겨났다.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밑에 잠깐 내용 보시면 부동산 투자 기구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주는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보시면 대리한다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간접 투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의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의 투자, 그래서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구다. 그래서 비클이다. 이 부분을 좀 키워드로 해서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펀드 시장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정된 펀드 건수가 총 332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한 해에도 300건 이상 넘게 신규 부동산 펀드가 설정되고 있고 그 설정액 역시 2024년에만 116조 원입니다. 그래서 꽤 큰 포션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뿐만 아니고 최근에 금융투자협회가 이제 분기마다 펀드 시장 동향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최근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펀드 규모는 총 약 190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그 관련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한 190조 원, 채권형은
230조 원, 그 다음에 좀 큰 게 MMF가 있죠. 200조 원, 그 다음에 부동산도 190조 원. 그래서 주식형, 채권형 등과 함께 부동산 펀드도 펀드의 유형별 자산을 따졌을 때 상당히 큰 규모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기구의 다른 한 축이죠. 리츠 시장 규모입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약 10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아까 190조라고 했으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특이점은 이제 위탁 관리 리츠가 97조고요. 자기 관리 리츠가 0.5조.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리츠가 2.5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츠를 나누는 어떤 유형별 그 종류인데요. 그래서 리츠는 크게 세 가지. 위탁 관리 리츠, 자기 관리 리츠,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이거를 다른 말로 CR 리츠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바로 위탁 관리 리츠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조니까 한 97%의 포션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리츠가 위탁 관리 리츠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약 26%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3년, 4년에서 약간 부진한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불황을 반영해서 그나마 이제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7%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황기에도 7% 성장을 할 정도면 이 성장률을 되게 가파르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를 왜 선호를 하게 되냐면 위탁관리 리츠는 그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리스크 관리 체계나 인원이나 이제 어떤 라이센스가 이제 정비된 그 리츠 AMC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면 자산 관리 회사인데요. 펀드로 따지면 자산 운용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뭐 자산 운용사로 그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리츠 MC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츠 MC가 이제 위탁 관리하게 돼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이제 리츠 MC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고 이제 투명하다는 특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위탁 관리 리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하기표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위탁 관리 리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 기구의 법 제정과 개정 주요 영역입니다. 제가 이제 구분으로 해서 이제 연대기별로 좀 표기를 했는데요. 까만색 부분이 리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펀드는 이제 연두색으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된 것은 2001년도고요. 이때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리츠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때 도입된 특징이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도에는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부실 자산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실 자산을 좀 처분하고 또 유동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이 이제 준비된 것은 IMF 그 다음 해인 98년도부터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준비해서 2001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이제 리츠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리츠들은 대부분이 CR 리츠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된 CR 리츠 위주로 이제 좀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요. 그 다음 2004년이 좀 유의미한 한 해인데, 2004년 같은 경우는 펀드나 리츠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게, 일단 먼저 펀드를 보시면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을
그 실무에서는 줄여서 간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투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이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법 근거 자체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형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거법이 마련되는 해가 바로 2004년입니다. 그 다음에 리츠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현재 그 리츠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위탁 관리 리츠가 이제 도입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리츠나 펀드 측면에서 2004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007년도 보시면 이제 리츠 관련된 법제가 좀 개정되는데 리츠가 처음에는 영업인가제에서 이것을 좀 완화시키고자 이제 등록제로 전환하는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전문 리츠가 도입돼서 리츠가 개발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게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해고요. 그 다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해인데 이 법의 줄임말이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투자조합 그 다음에 간접투자기구를 통합해서 기존에 있던 간투법의 이제 투자조합까지 합쳐져서 이제 더 확대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기구의 법 제정, 개정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클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유사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먼저 근거 법령과 설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부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비클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형태를 보시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신탁형, 그 다음에 회사형, 조합형 등 다양하게 있는데 리츠는 설립 형태가 오직 주식회사 하나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회사 형태라면 설립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라든지 뭐 책임회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이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이 교부받게 되는 것도 이제 주주의 이제 그 지위에 그 투자자들은 주주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교부받는 것도 주권을 교부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권을 교부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설립 자본금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특별한 그 설립 자본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탁 관리 리츠 같은 경우는 50억에 달하는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리츠는 더 강화되어 있어서 7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펀드보다는 리츠의 그 문턱이 더 높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차입과 대여 부분인데요. 자금 차입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즉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의 2배 내에서 이제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200%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투자자 총회를 통해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까지 증액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은 뭐 저희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4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약간 오피셜한 건 아닌데요. 대부분 실무 보면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츠 부분을 보시면 자금 차입이 리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2배, 그 다음 이거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10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차입 부분에 있어서는 리츠가 어떤 그 증액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좀 더 이렇게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금 대여 부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금 대여가 이제 가능하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상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나마 부동산 펀드도 가능은 한데 부동산 개발형,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한해서 개발 사업에 한해서 이제 자금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이제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아예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론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리츠도 이런 그 자금 대여를 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형 리츠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만 이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운용회사 명칭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땡땡 자산운용 뭐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 자산운용, 그 다음에 KB 자산운용 이렇게 해서 자산운용이라는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를 근거해서 만든 회사가 그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땡땡 투자운용 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시면 뭐 맞선 투자운용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KT 투자운용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최초에 이제 운용사를 설립할 때 근거법을 어디에 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운용사를 설립하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운용사를 설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펀드의 정의 부분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부동산 펀드라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이렇게 만약에 열람하실 때 부동산 펀드로 이렇게 찾으면 나오지 않고요. 집합투자기구라고 이렇게 검색해야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법률 그 자본시장법 22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비율은 50%입니다. 그래서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기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 이상을 이 50%를 초과해서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펀드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서 증권형이다, 아니면 부동산형이다, 뭐 특별자산형이다, 그 다음에 혼합자산이다, 그 다음에 단기금융 펀드다, 그 MMF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을 하는 기준 자체가 이 펀드가 어떤 자산을 50% 이상 초과해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50% 이상 초과해서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 펀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50%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특별 자산을 그 펀드가 자산으로 담고 있다면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특별 자산 펀드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투자한 펀드 자체가 어떤 것도 50%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40% 보유하고 있고 선박을 한 40%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MMF를 20% 보유하고 있으면 100%죠. 거기에서 50% 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지 않을 때는 이걸 갖다가 혼합자산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합자산 이렇게 명명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정의를 잠깐 제가 형광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부동산이 아니고, 좀 광범위합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부동산 등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도 포함해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바로 밑에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령 240조 사항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이란 단순히 실물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의 투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아래에 해당되는 방법을 통한 부동산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범위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임대, 관리 및 개량, 리모델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물건들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분양권 등 채권에 관한 권리도 이제 취득하는 것도 부동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모기지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모기지채권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죠. 그래서 이 모기지채권 같은 경우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의 지적도 부동산 투자로 본다 해서 부동산의 범위가 상당히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분류가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설립 형태별로 한번 부동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신탁을 받아서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권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그 수익권자, 즉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이 투자 신탁 형태가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만드는 그 부동산 펀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거의 90% 이상이 신탁형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급되는 게 회사형 펀드인데요. 회사형 펀드도 이제 간혹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형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게 특징입니다. 위에서는 이제 현금 투자를 받아서 신탁을 받는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이거를 지분권자, 그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도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비교표에서 보셨듯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즉 리츠에서 만드는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만 이제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합자회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기업의 형태를 설립 형태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은 투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조금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형이 있는데요. 조합형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쪽에 업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형은 크게 이렇게 설립하는 형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지분 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펀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요. 이 수익을 그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를 투자 조합형 펀드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정도만 확인하고 조합형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법적 운용 방식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와 이제 사모펀드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공사모펀드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게 50인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는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투자자가 50인이 넘어가면 공모펀드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대별에서 사모펀드 경우는 반대겠죠. 그래서 사적으로 어떤 자금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공제나 아니면 그 보험사나 일반 그 캐피탈사 뭐 이런 투자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비공개 방식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인 미만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모 펀드냐 사모 펀드냐 이렇게 개념 자체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다음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공시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공모펀드가 불특정 다수 50일 이상의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더 엄격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운용사에서 이제 비공개 방식으로 이제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관한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저기 투자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재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금 모집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 3억 원 이상은 이제 투자 규모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규모고요. 그 자본시장법에서도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해야 이제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가, 차입을 200% 이상 했다. 그래서 자기, 그, 순자산 총액의 2배 이상, 그 차입을 했다면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200%가 넘어갈 것인데요. 이렇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데는 펀드는 최소 금액을 더 높여서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입 요건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는 더 높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감사 같은 경우도 공모펀드는 매분기 의무적으로 이제 그 회계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자가 이제 그 회계 감사도 매분기 해달라 아니면은 뭐 반기나 1년에 한 번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사들은 이제 회계 감사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걸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시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운용사에서는 이제 그 정기로 해서 아니면은 수시로 해서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걸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펀드에 관련된 어떤 자산의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개별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통지를 운용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입에 참고가 됐던 판매회사,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투자 방식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펀드가 직접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대출을 하는 등 이러한 방식은 직접 투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모기, 채권, 국내외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나 만들어진 펀드에 다시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미 그 펀드 자체가 간접 투자 상품이죠. 근데 다른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그 간접 투자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간접 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펀드 오브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FF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관한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펀드를 만든 당사자가 직접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그 관리 부분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다른 회사의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단위별로 작은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펀드나 리츠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장점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해외 투자 경험이 이제 없거나 좀 약간 미약하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어떤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한 뭐 어떤 투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해외 투자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재간접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좀 명망 있는 운용사라든지 그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이제 서치를 해서 그 운용사와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펀드에 그 투자자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해외 투자할 때 절차도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부족한 경험을 이제 해외에 있는 전문 운용사가 이제 그 자산을 운용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리스크도 이제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투자 기법이 하나 새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FOF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운용사가 이제 두 개 펀드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펀드마다 이제 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재간접 펀드로 했을 때 조금 더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 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직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직접 투자와 대별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투자 전략별 분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대형 펀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대출형 펀드나 개발 쪽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만약 실물부동산, 그러니까 뭐 오피스나 어떤 건물을 샀을 때 이게 분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지고 있는 게 임대차의 안정성, 그 다음에 건물을 수선해야 되냐,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코어 플러스, 그 다음에 밸류 애드, 그 다음에 opportunistic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어와 코어 플러스부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주요 상권에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CBD 지역이나 서울로 치면은 이제 CBD가 있을 수 있고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CBD, 그 다음에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GBD 지역, 그 다음에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YBD라고 저희가 이제 실무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권역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곳에 위치한 건물들을 저희가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입지하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임차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많은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펀드가 갖고 가는 전략 역시 임차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를 만들 때 그 운영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투자자의 목표 수익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 코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약간 코어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을 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BD, 그러니까 광화문 권역을 이제 약간 벗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역이나 아니면 뭐 그 용산, 뭐 그다음에 좀 동쪽으로는 뭐 동대문까지 좀 확장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GBD 같은 경우는 강남구를 살짝 벗어난 뭐 서초구라든지 아니면 잠실 쪽이 되겠네요. 이 정도가 이제 코어 플러스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거의 비슷한 전략을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밸류에드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어나 코어 자산과 대비하게 상권 외곽에 좀 위치되어 있고요. 오래된 건물을 이제 저가로 매입해서 이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 펀드의 전략은 임차 수익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리모델링 한 후에 그 펀드가 엑시트 할 때, 그 펀드가 청산할 때 자본 수익,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 수익도 일부 노리고, 그 다음에 밸류 헤드
밸류 애드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을 통해서 매각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갖고 가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튜니스틱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부시거나 신축을 해서 이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고위험이고 고수익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건축 기간 동안은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임차인을 채우는 시간이 이제 좀 약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을 이렇게 잘 구성해서 채운 다음에 매각하는 전략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리스크 대비하면은 고수익을 좀 추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러한 분류들에 대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어떤 표가 있는데 보시면 코어 자산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리턴도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튜니스틱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는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펀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가 이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펀드에 관여된 회사들이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회사는 필수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만들 때 필요하고요. 우선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부터 자산 운용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 그 다음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이렇게 4가지 회사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 운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펀드 회계와 관련된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수탁회사는 보통 은행이나 최근에는 보험사에서도 뭐 수탁부라든지 신탁부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도 일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 판매회사가 있는데 판매회사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운용사가 만든 어떤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판매회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증권사라든지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판매회사가 개설한 투자 계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걸로 이제 그런 절차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펀드의 일반적인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1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